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봉한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장르가 음악 다큐멘터리라는 특별한 좀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작곡가 김희갑 선생의 곡이 만들어진 사연을 직접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여수에서 감독과의 대화를 가졌고요.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감독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정상 저희가 목요일 오후에 미리 녹음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감독인 양희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이 전하는 말의 양희입니다. 네, 감독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음악 다큐멘터리의 감독으로 이번에 처음 입봉을 한 초짜 감독이고요. 데뷔작이세요? 이게? 네, 데뷔작입니다. 사실은 제가 90년대에는 MBC에서 예능국 작가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스튜디오를 굉장히 처음 오시는데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조금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메인 작가를 했고요. 저는 모르는데 밖에서 네. 작가님께서 막 안다고 이렇게. 네, 우정의 무대가 있었고 또 고향은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쇼프로를 하다가 제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다큐멘터리 작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뭐 EBS에서는 명의라는 다큐멘터리를 2007년에서 2024년까지 17년 동안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들, 뭐 노무현입니다, 마리안누아 마가렛, 김군, 또 그대가 조국, 언더그라운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작가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와. 이제 내 작품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감독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베테랑 시나리오 작가님이시네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첫 이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 좀 소회는 어떠세요? 감독은 제가 어렵다. 이걸 정말 느꼈고요. 이전에 저랑 같이 했던 감독님들이 진짜 인성이 좋았구나. 제가 보통 막 감독님들한테 네. 이거밖에 못 찍어오냐. 제 시나리오 작가님이실 주고, 때? 막 작가일 때는 이거밖에 못 찍어오느냐, 왜 이걸 인터뷰를 못 따왔느냐, 막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네. 집에 앉아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뭐 붐마이크를 들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영화를 해보니까 현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님들 진짜 힘들었겠구나. 요즘에 그거 많이 느껴요. 네. 그러시군요. 자,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 지난 5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최근 지역에서도 상영회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기준 목요일 오후인데 오늘은 또 여수에서 상영회를 가지셨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상영회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목금에 이제 상영이 있어서 내려왔는데요. 네.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면 물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애정하는 곳이기 때문에도 왔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독립영화를 쉽게 접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일반 극장에서는 잘 열어주시질 않기 때문에 영화가 걸려있질 않죠. 영화가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좋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예매할 수가 없어요. 예매할 수 예. 없는 거예요. 극장에 없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역분들이 그러면 화끈하게 대관을 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면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4군데서나 상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안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이 멋지시네요. 너무 멋지신 거죠. 그쵸. 화끈하게. 네. 자,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음악 다큐멘터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악 작가님은 또 그 필모를 보니까 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음악 다큐멘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이십니다.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3,000곡 정도 작곡한 작곡가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큐,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또 김국환의 타타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런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다 그분의 작곡이세요. 와. 그리고 95년에 처음 공연되었던 뮤지컬 명성황후, 그리고 89년에 발표된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라는 노래까지 다 이분의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음악 3,000여 곡 중에 네. 35곡을 저희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음악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보셔야 정말 좋은 사운드로 그 노래들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000곡 중에 35곡을 뽑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맞아요. 기준으로 좀 곡들을 선정하셨고,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이 영화 전체적으로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건지 어떤 구성인지도 좀 궁금해요. 아, 네. 이 영화는요, 세 개의 구성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김희갑이라는 사람이 15살에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입니다. 평양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내려와요.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평양에서 의사였죠. 그런데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미군 부대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김희갑이라는 소녀는 거기에서 하우스보이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뭐 미팔군 부대에서 기타 연주자가 되고 하는 그의 인생의 초반기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네. 중간 부분은 그 69년 정도에 이제 작곡가가 됩니다. 이 기타리스트가. 그래서 키보이스라는 그룹의 바닷가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당시에 큰 히트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작곡가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중간 부분이에요. 예. 그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그 가수들 김국환, 혜은이, 임희숙, 최진희, 임주리,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김희갑이라는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양 연화를 누리거든요. 예. 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의 대부분 곡을 하나씩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히트를 했어요. 네, 히트를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간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기타리스트로서의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이 선생님이 90세시거든요, 올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소멸해 가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나이가 점점 먹어서 기억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한 음악가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듣기에 이 영화를 10년 동안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10년 맞습니까? 네, 10년 맞습니다. 10년 동안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시고 찍으시고 편집하시고까지 네. 10년 걸렸어요, 진짜? 네, 네. 편집한 것까지 하면 12년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네, 오래 걸릴 일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네. 계속 들여다봐야 하고요. 또 축적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축적하니까 네. 그제야 편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기억나는 일,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게 가장 좀 기억 남으세요? 저는 뭐 기억에 남는다 게, 힘든 일면 기억에 남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용필 씨 인터뷰가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납니다. 인터뷰를 안 해주시던가요? 인터뷰를 해달라는 말을 전달하는 데까지가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제 또 일 봐주시고 기획사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의 뜻을 전달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이제 거의 심의 받기 하루 전날 완성을 해서 인터뷰를 받아서 영화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네. 편집을 끝내고 그래서 조용필 가왕의 인터뷰는 맨 마지막에 편집해서 넣어서 그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고요.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럼요. 거의.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다 아니 왜 오빠 인터뷰가 없냐. 제일 중요한데. 네,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꼭 필요해서 넣어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2020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많이 잃으셨고 난청이 심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완성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실 수도 없고 네. 촬영도 할 수 없고 이랬던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멋지게 또 완성을 해내셨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메시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걸 놓지 않고 했던 이유는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우리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싶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 뭐라도 목소리라도 남겨놓을 걸 이런 후회가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목소리와 생각들을 담아서 영화를 기록해 놓자.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영화는 세상에 남아서 노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억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시면서 마음이 그야말로 말랑말랑해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독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삭막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노래 들었을 때, 네. 나 이 노래에 위로받았을 때 누구 사랑했었구나, 행복했었구나 생각하면서 이 인생의 따뜻함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김희갑 선생님의 팬이셨어요? 팬인지 몰랐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왜 이 노래를 다 외우지? 나 왜 전주만 들으면 다 따라 부르지?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팬이 되어 있던 전 네. 국민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 보고 싶으면은 영화관 대관해야 볼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여수 순천은 거의 극장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2주차밖에 안 됐는데도요. 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영화관 같은 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상영관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네,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 상영관들에게 여기에도 관객이 있다. 좀 그럼요. 열어줘라. 이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동문회, 동창회, 지자체 이런 데에서 영화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람이 전하는 말 영화 얘기를 쭉 한번 해봤고요. 좀 특별했던 게 내일 순천 상영회 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 금요일에 여순사건 유족분들께서 또 참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여순사건 유족분들과는 또 어떤 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시는지.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허욱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허욱 감독의 영화는 국가폭력이나 역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어떤 진실들을 찾아내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인데요.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 다음에 이제 허욱 감독이 시작한 영화가 1948 사라진 병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이 1948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수에서 들으시는 여수 분들은요. 사건이 네, 여순 사건이고요. 특별히 14연대 2,200명의 14연대 병사들이 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반란군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77년을 지냈는데 예. 그들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 없어요. 국방부에서도 모르고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 보는 걸로 영화가 시작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순 사건을 촬영하고 취재하고 공부한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분들하고 매년 보는 거죠. 매년 나타나죠. 10월 19일이면 나타나고 또 인터뷰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네. 또 슬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 떠오르시면 같이 울어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남도영화제라고 있었거든요. 예. 광양에서. 예. 그때 저희가 일부를 만들어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한 40분 분량으로 먼저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150석을 그 유족분들이 꽉 채워주셨어요. 와. 여수, 순천, 광양 유족회에서 다 오셔서 극장 채워주셨었고요. 아마 또 그 영화를 같이 만들고 있는 저희들 작품이 또 개봉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가야지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또 오늘 함께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감독님 혹은 남편 허욱 감독님께서 여기 지역 분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욱 감독의 전작이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인데요. 한국과 일본에 남겨져 있는 지하 구조물들을 보면서 그 지하 구조물들이 갖고 있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네. 일제 강제 동원이 됐다던가 지하 참호를 파서 이제 전쟁에 사용했다던가 또 동원되기도 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지점에 만나게 되는 것이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네, 제주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지점이고요. 네. 국가폭력과 일제강점기의 그런 동원된 문제들과 여러 가지들. 그래서 4.3 때의 그 동굴들, 또 지하 참호들, 진지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 끝과 맞닿아 있는 게 여순 여순. 사건이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순 사건을 빼놓고는 또 우리 현대사의 이런 왜곡된 시선들, 이념의 문제들,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빨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족분들이나 또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원이 좀 풀리는 해원의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열심히 찍은 게 한 4년 찍은 거고 올해가 이제 편집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년 개봉 예정인데 말씀하시는 부분들 너무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저희 라디오 전망대 팀에서도 올해 77주년을 맞이해서 1948 그녀들이라는 맞아요. 또 여성 유족들이라는 주인공들을 모시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족분들과의 그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드는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을 다룬다는 게 저희 팀은 개인적으로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영화를 이제 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의 핫덕스 이런 데에 피칭을 했어요. 네. 이제 피칭을 했다는 게 이런 영화를 만들 거고 관심을 갖고 이 영화에 뭐 제작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배급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캐나다와 또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네.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때 그분들이 그 디시전 메이커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게 야 너무 오래돼서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이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계속 찍으면서 만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장수국가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91세, 94세 이런 분들이 너무나 정정하고 또렷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고 증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놀라움이었거든요. 당시에 10살이었던 소년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든이 네, 훌쩍 여든이 훌쩍 넘은. 넘어서 뭐 91세, 94세가 되신 분들은요. 최근 일은 잊어버려도요. 옛날 일은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눈에 보듯 선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기 때문에 또 책이나 라디오가 달리 영상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증언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내가 진압군을 만났던 곳이다. 바로 이곳이 나의 아버지가 진압군으로부터 사망하게 된 장소다. 학살을 당한 장소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영화가 그래도 조금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랬군요. 이 영화 14연대 병사들을 그래서 찾게 되는 여정을 그린 영화? 어떤 메시지가 또 담겨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분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14연대 병사들을요. 이건 영화를 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입니까? 이거 네, 얘기되면 네. 예. 끝까지 한번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14연대라고 하는 덩어리로 보지 않고요. 한 명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거기서 죽은 2,200명, 다 돌아가신 건 아닌데요. 있었던 2,200명의 병사들, 그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었을 텐데요. 이름도 네. 있고요. 지금 현재 이름도 없이 어디선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서 불러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꽤 많은 분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있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주변에 나의 삼촌이 나의 아버지가 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영화 마지막에 빼곡히 적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좋네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제 8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대적인 아픔 또 우리 지역의 아픔을 잘 담아 주셔서 또 지역민 입장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이거 영화 제작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순 사건 관련해서? 여순 사건 관련해서는 이 영화가 이제 사실은 3부작이에요. 예, 일부로 딱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짧은 길이로 한 40분, 40분 버전의 3부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내년, 어쩌면 후년까지도 이 작업에 매달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저희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극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작가로서의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감독이자 또 내년 개봉 예정인 1948 사라진 병사들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 양희 감독, 양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